평생을 시장 좌판에서 보낸 제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습니다. 생선 비늘을 긁어내고 채소를 다듬고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아들 종아기를 키워낸 세월의 훈장이었지요. 제 인생은 그리 대단할 것 없었어요. 남편 일찍 여의고 억척같이 장사하며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내는 것이 유일한 목표이자 낙이었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매일 쓸고 닦아 윤이 나는 우리 집. 그리고 그 집을 가득 채우는 아들의 웃음소리. 그것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제 세상에 어느 날 유미라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인사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조금 상기되어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바로 그 여자, 유미를 드디어 제게 보여주겠다는 선언이었죠. 종아기는 유미가 얼마나 현명하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자신을 잘 이해해 주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하곤 했습니다. 제 아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은 여자가 과연 어떤 사람일지 저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오후 벨이 울리고 문을 열자 눈이 부신 한 쌍이 서 있었습니다. 훤칠하게 잘생긴 제 아들 종아기와 그 옆에 인형처럼 서 있는 유미. 잡지 화보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얀 원피스는 그녀의 가녀린 몸매를 돋보이게 했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기분 좋게 간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박유미입니다. 유미는 활짝 웃으며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마저 또랑또랑하고 예뻤어요. 저는 그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종아기가 저렇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싶었죠. 어서 와요. 밖이 덥지? 고생했네. 저는 그녀를 안으로 들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의뢰하는 인사치레였죠. 유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제 손을 가볍게 잡았다 놓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강렬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제 거친 손등 위로 느껴지는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부드럽고 차가웠어요. 그리고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열 손가락에 정교하게 박혀있는 반짝이는 보석들이었습니다. 손톱 하나하나가 마치 작은 예술 작품 같았죠. 평생 호미와 칼을 잡아온 제 손과는 너무나도 다른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을 것 같은 고운 손이었습니다. 어머님, 약소하지만 작은 선물이에요. 유미는 종아기가 들고 있던 커다란 난초 화분을 가리켰습니다. 보기에도 무척 비싸 보이는 서양난이었어요. 어머님 댁 분위기와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난초가 집안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녀는 상냥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어쩐지 제 소박한 살림살이를 겨냥한 것처럼 들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종아기는 신이 나서 집 구석구석을 유미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가리키며 자랑을 늘어놓았죠. 저는 과일을 깎아내오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유미는 종아기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사진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낡은 브라운관 텔레비전, 천으로 덧댄 소파, 조금 빛바랜 벽지. 마치 값어치를 매기기라도 하는 듯 빠르고 건조하게 제 삶의 공간을 훑어내리는 시선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쓴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요. 하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토록 사랑하는 여자니까요. 며칠 지나지 않아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음식이 정갈하고 맛있는 한정식집을 제안했어요. 그러자 유미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알아봤는데 거기는 주차장도 협소하고 좀 오래된 곳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런 곳은 조금 불편해 하셔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거절의 뜻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유미 양이 생각한 곳이라도 있나? 네, 어머님. 호텔 레스토랑이 어떨까 싶어요. 조용하고 격식도 있고요. 이런 중요한 자리는 장소의 격도 무시 못하잖아요. 결국 상견례 장소는 유미의 뜻대로 시내 최고층 호텔의 스카이라운지에 있는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정해졌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시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나섰지만 화려한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주눅이 들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에는 유민의 가족이 먼저 와 있었어요. 유미의 아버지는 번쩍이는 금장 시계를 찬 손으로 턱을 괜 채 창밖을 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시장 좌판의 생선값을 흥정하듯 제 가치를 재고 따지는 것 같았어요. 따님을 참 곱게 키우셨습니다. 제가 먼저 어색한 침묵을 깨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사부인 될 사람이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호호, 저희 유미가 좀 그렇죠. 어릴 때부터 워낙 귀하게 자라서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입고 좋은 것만 먹고 자랐답니다. 그래서 속물은 잘 몰라요. 순진해서 탈이죠. 그 말은 칭찬을 빙자한 경고였습니다. 당신 아들이 우리 딸의 수준을 맞춰줄 수 있겠냐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식사가 시작되고 음식값만 해도 제 한 달 생활비는 좋게 될 법한 요리들이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사돈 부부는 와인을 주문하며 자기들끼리 아는 체를 했고 대화 주제는 시종일관 해외여행, 골프, 자식들의 유학 경험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을 벗어나 본 적 없는 제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였죠. 사부인께서는 시장에서 오래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저희는 그렇게 고된 일은 상상도 못 해봐서요. 사돈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천한 일이라는 뉘앙스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대답했어요. 네. 제 손으로 정직하게 돈 벌어 종아기 키운 제 삶의 터전입니다. 부끄러울 것 하나 없습니다. 제 단호한 대답의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종아기는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살폈고 유미는 그런 종아기의 허벅지를 손으로 가볍게 치며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그날 상견례는 제게 아들을 빼앗기는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유미는 영리하게도 저를 직접 압박하지 않았어요. 모든 요구는 종아기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유미는 저를 시내의 고급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어머님, 이제 슬슬 혼수랑 예단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태블릿 PC를 꺼내 들더니 화면을 제 쪽으로 쓱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온통 알아듣기 힘든 외국 브랜드의 로고와 상상도 못할 가격표가 붙은 상품들이 가득했어요. 프랑스제 냄비 세트,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 독일제 커피 머신, 끝이 없는 목록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요, 어머님. 한번 사면 평생 쓰는 거니까 처음부터 좋은 걸로 해야 나중에 돈이 더 안 들어요. 이건 다 종학 씨의 품격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고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더 팔기 위해 손님과 옥신각신하는 동안 이 아이는 수백만 원짜리 소파를 투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유미야,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니니? 우리 형편에 맞춰서 꼭 필요한 것부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어머님, 서운하네요. 제가 뭐 대단한 걸 바란 것도 아니잖아요. 종학 씨 친구들 집에 가보면 다 이 정도는 하고 살아요. 저희가 남들보다 못하게 시작하면 결국 무시당하는 건 종학 씨예요. 저는 그 꼴은 못 봐요. 그녀는 교묘하게 제 아들을 방패 삼아 제 죄책감을 자극했습니다. 마치 제가 아들의 앞길을 막는 구시대적인 시어머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었죠. 그날 밤 저는 종학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유미가 보여준 목록을 말하며 이건 너무하지 않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종학이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나도 알아. 엄마한테 부담 주는 거. 그런데 유미가 저런 환경에서 살아온 애라 눈이 높아. 자기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 있는데 시작부터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내가 잘해서 갚으면 되잖아. 응? 엄마, 이번 한 번만 유미 뜻대로 해주자. 아들의 눈은 저를 보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이미 유미에게 온전히 넘어가 있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을 저는 그날 뼈저리게 실감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평생 모아온 적금 통장을 깨야만 했어요. 제 노후를 위해 혹시 아플 때를 대비해 묻어두었던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통장에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돈이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뜯겨나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완벽한 가면을 쓴 며느리는 그렇게 제 아들을 볼모로 삼아 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잠식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를 유럽으로 신혼여행 보내고 난 뒤 제 작은 집은 유난히 더 허전하고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채우고도 남을 것 같던 아들의 빈자리가 이토록 클 줄은 몰랐지요. 그래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올까, 낯선 땅에서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전화는커녕 흔한 문자 메시지 한 통 없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먼저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죠. 혹시나 잠든 시간을 방해할까 싶어 한국 시간으로 저녁 무렵 유럽은 점심시간일 때를 가늠해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고 제 애가 타들어갈 무렵 덜컥 하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종아기가 아닌 유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가, 나다. 시험이다. 잘 지내니? 여행은 재미있고?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지? 제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소음과 함께 귀찮음이 가득 묻어나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어머님. 저희 지금 쇼핑 중이라서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나중에 저희가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툭. 제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저는 끊어진 전화를 한참 동안 귀에서 떼지 못했어요. 가슴 한구석에 찬바람이 휑하니 부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빠서 그럴 것이다. 정신이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애써 며느리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 노력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는 김씨 아주머니의 딸이 제게 휴대폰 화면 하나를 불쑥 내밀었어요. 어머님, 종학 오빠 아내분, 진짜 영화배우처럼 예쁘시네요. 유럽에서도 빛이 나요. 화면 속에는 유미의 SNS 계정이 떠 있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명품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환하게 웃는 사진, 로마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커다란 랍스터를
앞에 두고 와인잔을 부딪히는 사진, 스위스의 설산을 배경으로 종아기와 뺨을 맞대고 찍은 사진까지. 파리 쇼핑, 인생 여행,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지난 며칠간의 기록이 빽빽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게 전화 한 통 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사진 속에서 제 아들 종아기는 그저 유미의 화려한 인생을 꾸며주는 잘생긴 배경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아들 내외가 한국에 돌아오고 첫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고 처음 맞는 명절이라 저는 여느 때보다 더 마음을 써서 준비했습니다. 종아기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며 잡채, 각종 전이며 나물을 산더미처럼 만들어 놨어요. 며느리가 와서 일하려면 힘들 테니 힘든 건 내가 다 해놓고 함께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명절 전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종아가 내일 아침 일찍 와서 같이 송편이라도 빚잡구나. 알았어, 엄마. 유미랑 얘기해서 일찍 갈게. 유미도 어머님 도와드려야 한다고 하더라고. 아들의 대답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아들 내외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없었죠.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걸자 한참 만에 종아기가 받았습니다. 엄마, 미안. 유미가 아침부터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린다네. 약 먹고 좀 괜찮아지면 바로 출발할게. 저는 며느리가 아프다는 말에 덜컥 걱정이 되어 오지 않아도 괜찮으니 푹 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 혼자 북적거리며 모든 명절 음식을 마치고 친척들까지 모두 다녀간 오후 늦게서야 아들 내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유미의 얼굴은 아픈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사했어요. 새로 산 듯한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꾸민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요. 유미는 입으로만 사과할 뿐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의 가장 편한 자리에 풀썩 주저앉더니 곧장 휴대폰을 꺼내 들고 두 손으로 무언가를 부지런히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을 차리는 동안에도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보다 못한 제가 아가 힘들면 방에 들어가서 좀 누워 있거라 하고 말하자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그렇게 괜찮다는 사람이 제가 차려준 명절상 앞에서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정성껏 부친 동태전을 하나 깨작거리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어머님, 이 전은 기름이 너무 많네요. 느끼해서 못 먹겠어요. 갈비찜을 한 입 먹고 나서는 간이 너무 짜요. 저는 원래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은 잘 안 먹거든요 라며 타박을 주었습니다. 평생 제 음식 솜씨를 칭찬하며 두 그릇씩 비우던 종아기는 유미의 눈치를 보며 원래 명절 음식은 좀 짭짤해야 맛있어라고 어색하게 변명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옆에서 과일을 깎는 제 등 뒤로 유미가 종아기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야, 나 여기 음식 입에 안 맞아서 배고파. 우리 집에 가서 뭐 시켜 먹자.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아들이 아닌 왼수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그 일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에 갑자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이 시간에 전화할 사람이 없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허둥지둥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유미의 다급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어떡해요. 저희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사부인께서? 왜? 어디가 안 좋으셔서? 몰라요.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수술해야 한다고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런데 어머님 수술비가 당장 현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조금 부족해서요. 어머님,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종학 씨는 지금 너무 놀라서 정신도 못 차리고 있어요. 제가 기댈 곳은 어머님밖에 없어요. 유미는 애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사돈이 쓰러져 사경을 헤맨다는데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비는데 어느 시어미가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당장 돈을 보내주겠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사부인 곁을 지키라고 유미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제 비상금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해 유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급한 수술비라는 말에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죠. 그 후로 며칠간 유미에게 몇 번 전화를 걸어 사부인의 안부를 물었지만 수술은 잘 끝났고 지금 회복 중이세요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잘 해결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제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시장에서 우연히 유민의 동네에 산다는 과일 가게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가 제게 무심코 말을 건넸습니다. 총각네 장모님은 좋으시겠어. 사위 잘 둬서 온 가족이 하와이 여행을 다 다녀오고 말이야. 우리 딸내미가 며칠 전에 하와이 놀러 갔다가 우연히 식당에서 봤다는데 아주 그냥 입이 귀에 걸렸더래. 사위가 비행기부터 호텔까지 전부 예약해줬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닌다더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와이 여행? 수술하고 회복 중이라던 사람이 설마 하는 마음에 날짜를 물었습니다. 제가 돈을 붙인 바로 그 주였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에 돌아와 예전에 김씨 아주머니 딸이 보여주었던 유미의 SNS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마주해야 했죠. 가족여행, 엄마 케유 기념, 사랑의 우리 가족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하와이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는 유미와 그녀의 가족들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파서 쓰러졌다던 사부인이 누구보다 건강한 얼굴로 선글라스를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번 돈, 사돈의 목숨값이라 믿었던 그 돈은 그들의 호화로운 휴가 비용으로 공중분해된 것이었습니다.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그 뒤에 남은 것은 사람의 선의를 악랄하게 이용하는 탐욕스러운 괴물의 민낯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을 알게 된 후 저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저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 종아기가 동조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더 이상 유미를 통하지 않고 제 아들과 직접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앞에 마주 앉은 아들의 얼굴은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종아가, 내 장모님 하와이 여행은 즐거우셨다더냐. 저는 일부러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제 질문에 종아기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보였어요. 아들은 제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엄마. 그게 유미가 전부 설명하려고 했어. 엄마가 오해한 거야. 수술이 생각보다 잘 돼서 의사 선생님이 좋은 공기 쐬고 오라고 권유하셨대. 그래서 회복 기념으로 간 여행 경비가 왜 어미의 피 같은 돈이어야 하지? 너는 알고 있었니? 처음부터 전부 다.
제 날카로운 목소리에 아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은 긍정보다 더 아픈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들은 한참 만에야 고개를 떨군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유미가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 엄마가 알면 속상해 하실 거라고. 기가 찼습니다. 제 속을 썩이는 장본인이 제 걱정을 핑계로 삼다니요. 더 화가 치민 것은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들은 잘못을 빌기보다 유미를 감싸고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유미를 못 믿어? 유미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자꾸 엄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부부 사이만 힘들어져. 제발 그냥 좀 넘어가 주면 안 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앞에 앉아 있는 것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아들 종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미의 생각과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감정 없는 앵무새이자 꼭두각시일 뿐이었죠. 그는 제 아들이 아니라 박유미의 남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종아기는 제 집에 혼자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유미와 함께였고 유미는 제 옆에서 종아기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실 같았어요. 제가 종아기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면 대답은 항상 유미의 입을 거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종학 씨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머님 생각은 조금 구식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아들은 그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일 뿐 제게 단 한마디 변호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과 단둘이 마주 앉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생일은 늘 아들과 단둘이 조촐하게 보내는 가장 특별한 날이었어요. 올해도 저는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종아기가 좋아하는 한우 고깃집에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들뜬 마음으로 아들과의 식사를 기다렸죠.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식당에 도착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10분, 20분이 흘렀습니다. 식당 안은 다른 가족들과 연인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제 테이블 위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전화를 걸려는 순간 딩동하고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종학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한데 오늘 못 갈 것 같아. 유미 친구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같이 응급실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내가 다시 연락할게. 생일 축하해. 저는 휴대폰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교통사고, 응급실, 너무나 극적이고 그래서 더 의심스러운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제 모습이 창피하고 비참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날 저는 집 앞 분식집에 앉아 혼자 김밥 한 줄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김밥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무심코 들어가 본 유미의 SNS에서 저는 또 한 번의 배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던 그녀의 친구는 유명 가수의 콘서트장에서 야광봉을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아래에는 유미가 단 댓글이 선명하게 달려 있었죠. 자기야, 오늘 진짜 최고였어. 스트레스 확 풀린다. 아, 그랬구나. 내 생일 저녁 식사는 며느리의 스트레스 해소보다 못한 가치였구나. 저는 그날 밤 아들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제 아들을 완전히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고 확신한 유미의 탐욕은 이제 제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종아기가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색할 정도로 살갑게 굴며 어깨를 주무르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한참을 뜸들이다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내가 진짜 좋은 투자 정보를 하나 알게 됐는데 말이야. 아들은 유미의 친구 남편이 새로 시작하는 IT 사업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인데 곧 대박이 날 거라고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서 돌려줄 수 있다고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주면 되는데? 제 차가운 물음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에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땅 판 돈 아직 가지고 있지? 그걸로 투자를 좀 하는 게 어때?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응? 그 돈은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제 남은 생애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아가, 그만해라. 그 돈은 안 된다. 내 아버지가 내게 남긴 돈이고 이건 내 마지막 보루다. 너도 알지 않느냐? 제 단호한 거절에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의 입에서는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가시 돋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내 앞길을 막으려고만 해? 내가 잘 돼서 엄마 편하게 모시려는 거잖아.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왜 몰라줘? 내가 이렇게 빌빌거리고 사는 거 유미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아들의 절규는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유미에게 떳떳한 남편이 되기 위해 제 마지막 남은 돈까지 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가 정녕 내 힘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내 능력으로 해라. 어미의 등골을 빼먹어서 하려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패륜이다. 이 얘기는 다시는 꺼내지 마라. 그날 아들은 제게 등을 돌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는 우리 모자 관계에 그어진 깊고 선명한 단절의 성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진 제 신세를 한탄해야 했습니다. 아들과의 골이 깊어진 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종아기에게서는 연락 한 통 없었어요. 아마도 투자금을 내주지 않은 저에 대한 시위이자 유미의 등살에 못 이긴 결과일 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유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다툰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살가운 목소리로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아들 얼굴이라도 볼 겸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식사 장소는 또다시 비싼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미는 작정한 듯 새로운 요구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종학 씨가 회사 일 때문에 기가 많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 타고 다니는 차까지 낡고 초라하니까 더 위축되는 것 같아요. 그녀는 종아기가 타는 제가 몇 년 전 사준 국산 중고차를 가리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기들은 벌써 다 번쩍이는 새 차로 바꿨는데 종학 씨만 구형차를 타고 다니니 회사에서도 무시당하는 것 같대요. 제가 다 속상해요. 종아기는 아내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유미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 빤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새 차라도 한 대 사주면 좋겠다는 말이냐? 제 직설적인 물음에 유미는 기다렸다는 듯 얼굴에 화색을 띠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역시 어머님은 종학 씨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르시다니까요. 이제 종학 씨도 회사에서 과장인데 그에 걸맞은 품위유지라는 게 있잖아요. 차가 사람의 얼굴이라는데 저 덜덜거리는 차는 좀 아니지 않아요?
그녀는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미리 알아본 독일제 수입차의 카탈로그까지 꺼내 보였습니다. 가격을 보니 억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제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큰돈이었습니다. 외제차는 무슨, 허세만 가득하고 수리비만 비쌀 뿐이다. 정 필요하다면 국산 새 차로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제가 단호하게 선을 긋자 유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서운함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건 허세가 아니라 사회생활하는 아드님의 길을 살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종학 씨 얼굴을 어떻게 봐요? 그녀는 금세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고 그제야 아들 종학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유미 말이 틀린 거 아니잖아. 나도 회사에서 눈치 보여. 이왕 사주는 거 좋은 걸로 사주면 안 돼? 내가 더 잘할게. 엄마, 이번 한 번만.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는 게 엄마도 좋잖아. 결국 또 아들이었습니다. 유미는 언제나 제 아들을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사용할 줄 알았죠. 아들의 풀 죽은 얼굴을 보니 저 역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위축되어 지낸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는 밉지만 아들은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과 함께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당한 세월이 제게 남긴 유일한 교훈이었죠. 좋다. 사주마. 제 말에 아들 내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저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차는 반드시 내 이름으로 등록한다. 제 말에 유미의 표정이 의아하게 변했습니다. 네. 어머님 명의로요? 왜요? 내가 평생 무사고 운전이라 보험 등급이 최상급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아주 싸. 너희 이름으로 하면 아마 지금 내는 것의 몇 배는 더 나올 거다. 안 그래도 비싼 차 사는데 그런 데서라도 돈을 아껴야지. 저는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댔습니다. 돈 문제에 민감한 유미는 보험료가 싸다는 말에 금세 수긍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종아기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이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역시 어머님은 못 당하겠어요. 그렇게 깊은 뜻이 있으셨구나.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저희야 좋죠. 그들은 눈앞에 비싼 장난감을 얻는다는 사실에 눈이 멀어 제 진짜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계약금과 선수금을 치르고 나머지 할부금은 제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도록 서류를 꾸몄습니다. 그렇게 제 명의로 된 번쩍이는 독일제 세단이 아들 내외의 집 주차장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새 차를 본 종아기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고 유미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건성으로 던지고는 곧장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와, 역시 소리부터 다르네. 어머님, 이런 차 시동은 걸어보셨어요? 요즘 차는 버튼만 누르면 돼요. 은근한 무시와 조롱이 섞인 말투였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게서 자연스럽게 메인키를 건네받아 자신의 명품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며 제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묵직한 예비키의 감촉을 조용히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 차는 처음부터 아들의 것이 아니었고 당연히 며느리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사용하게 될 제 마지막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새 차가 생긴 이후로 아들 내외의 씀씀이는 더욱 커졌습니다. 주말마다 그 번쩍이는 차를 몰고 교외의 값비싼 카페나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는 사진이
유미의 SNS에 보란 듯이 올라왔습니다. 차 할부금은 고스란히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제게 기름값 한번 보태달라는 말은커녕 고맙다는 전화 한 통 하는 법이 없었어요. 마치 자신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양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제 카드가 효력을 발휘할 그날을 기다리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늘 저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채소가게 순이 엄마가 제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순자야, 자네 아들 운전을 새로 배우나 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종학이 운전 경력이 10년인데. 그래, 이상하다. 엊그제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네 아들 차를 봤는데 주차를 영 서툴게 하더라고. 기둥에 긁을 뻔하는 걸 내가 다 봤다니까. 웬 나이 지긋한 아저씨가 운전하던데 자네 아들은 조수석에 앉아 있고 저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이든 아저씨라니. 종아기가 운전 연수를 받을 리도 없고 제가 모르는 아는 어른이 있을 리도 없었습니다. 아닐세. 자네가 사람을 잘못 봤겠지. 그 차는 우리 종아기가 운전해. 저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하며 상황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 나이 든 아저씨의 정체가 누구일지 저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지만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며칠 지나지 않아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와 아들네 집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날은 은행에 볼 일이 있어 아들네 아파트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아들 얼굴이라도 잠깐 볼까 하는 마음에 아파트 단지 안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방문자 주차 구역에 차를 세우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에 너무나 익숙한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단지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준 바로 그 차였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차에서 내리려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옆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들 종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차는 익숙하게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고 저는 홀린 듯 그 뒤를 따라 걸어 내려갔습니다. 차가 지정된 주차 구역에 멈춰서고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돈어른 유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마치 매일 퇴근하는 자기 차를 다루듯 자연스럽게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잠갔습니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고는 유유히 아파트 입구로 걸어가는 뒷모습은 잠깐 차를 빌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차주인의 모습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 그래서 그 차가 필요했던 것이구나. 내 아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자가용으로 쓰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이구나.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예단, 혼수, 수술비, 그리고 이 자동차까지.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한 가족이 다른 가족을 통째로 등쳐먹는 사기극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사돈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가까스로 이성을 붙들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종아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저는 최대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종아가 묻고 싶은 게 있다.
지금 내 차 사돈 어른이 운전해서 너희 집 주차장으로 들어가시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당황해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한참 만에 아들의 변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엄마, 그게 말이야. 아버님이 오늘 급하게 어디 가실 때가 있다고 하셔서 그래서 잠깐, 아주 잠깐만 빌려드린 거야. 금방 돌려주실 거야. 엄마가 오해한 거야. 정말이야. 그 어설프고 한심한 거짓말에 저는 실소마저 터져 나왔습니다. 오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광경이 오해란 말인가. 아들은 저를 어머니가 아니라 쉽게 속여 넘길 수 있는 어수룩한 늙은이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저는 그 한마디를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고 심장은 분노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더 이상의 인내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였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제 아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조종한 그 교활한 여우, 제 며느리에게 직접 답을 들으러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저는 지옥이 되어버린 아들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 발걸음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차가운 분노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뜨겁게 폭발하는 감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냉기였습니다. 심장은 요동치지 않았고 호흡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숫자판이 올라가는 것을 무감각하게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 남은 미련과 기대를 모두 버렸습니다. 딩동. 벨을 누르자 잠시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유미였습니다. 몸에 편안하게 달라붙는 고급스러운 운동복 차림에 막 요가라도 다녀온 듯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본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스친 감정은 반가움이 아닌 왜 또 왔나 하는 노골적인 귀찮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녀를 지나쳐 거실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제 멋대로 들어온 시어미의 행동에 유미의 미간이 좁혀졌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온통 제가 피땀으로 사들인 것들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이탈리아제 소파,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텔레비전, 반짝이는 대리석 식탁. 이 모든 것이 저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천천히 둘러본 후 거실 중앙에 서서 유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가, 이리 와서 앉아보거라. 내가 너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유미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마지못해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저를 삐딱하게 올려다보는 시선은 여전히 오만하기 짝이 없었죠.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준비해온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그 차는 내 아들 종학이 타라고 사준 내 명의의 차다. 그런데 왜 내 아버지가 그 차를 마치 자기 개인 자가용처럼 매일같이 쓰고 있는 거지? 제 말이 끝나자 유미는 잠시 제 얼굴을 쳐다보더니 이내 피식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짧은 웃음소리는 제 남은 이성의 끈을 위협하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 한마디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뒤에 숨어있던 추악하고 악랄한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 명의만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상 우리 차예요. 장인어른이 사위차 좀 탈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쫓아와서 따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돈 몇 푼이 아까우세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코앞까지 다가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제가 평생 들어보지도 상상해보지도 못한 도끼서린 말들이 뱀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늙으면 곱게 늙을 것이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추하게 구세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돈 몇 푼에 벌벌 떨며 구른 억척스러움이 여기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종학 씨가 엄마한테 질려서 나한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 인생 좀 그만 좀 먹고 이제 없는 사람처럼 좀 사세요.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제 침묵이 그녀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모양이었습니다. 유미는 제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급기야 제 얼굴을 향해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내 말 안 들려요. 짝! 세상이 순간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제 왼쪽 뺨에 불이 붙는 듯한 통증이 번졌습니다. 고개가 반쯤 돌아갔고 귀에서는 웅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맞은 뺨을 감싸 쥘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숨을 씩씩 몰아쉬며 저를 노려보는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아주 단단하고 중요한 것이 툭 하고 끊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모정, 며느리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던 마지막 인내심.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유미는 제 뺨을 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을 낳고 키우고 뒷바라지해온 제 60년 인생 전부를 후려친 것이었습니다. 뺨을 맞은 순간의 충격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섬뜩할 만큼 차가운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제 머릿속은 놀랍도록 맑아졌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저를 노려보는 유미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거실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내 돈으로 산 소파, 내 돈으로 산 텔레비전, 내 돈으로 산 커튼, 내 돈으로 산 장식장.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저를 향한 모욕의 증거물처럼 보였습니다. 유미는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도 놀랐는지 아니면 저의 반응 없는 모습에 당황했는지 잠시 주춤거렸습니다. 뭘 봐요? 사람을 이렇게까지 화나게 만든 건 어머님이잖아요.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현관 옆에 세워져 있던 골프 가방이었습니다. 그건 역시 종아기의 품위유지를 위해 제가 사준 것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지퍼를 열어 가장 단단하고 묵직해 보이는 드라이버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쇠로 된 헤드가 손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유미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대답하는 대신 거실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85인치 대형 텔레비전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쥐고 있던 골프채를 힘껏 휘둘렀습니다. 콰직! 엄청난 파열음과 함께 검은 화면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안으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유미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옆에 있던 유미가 유럽에서 사왔다며 자랑하던 비싼 크리스털 화병을 향해 다시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쨍그랑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화병은 수백 개의 조각이 되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다음 목표는 유리로 된 거실 테이블이었습니다. 쾅, 쾅. 두 번의 강타에 강화유리는 굉음을 내며 박살이 났습니다. 저는 부서진 테이블 위로 올라가 장식장 안에 있던 양주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 유미가 애지중지하던 하얀색 이탈리아제 소파 위로 남김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진한 위스키와 와인이 하얀 가죽을 더럽히며 흘러내리는 광경을 저는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안 돼.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멈춰요. 유미는 제게 달려들어 팔을 붙잡았지만 평생을 일하며 단련된 제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가볍게 뿌리치고 이번에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벽면을 가득 채운 붙박이장과 그 앞에 놓인 화장대가 보였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수십 개의 값비싼 화장품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옷장 안에는 명품 로고가 선명한 가방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 가장 큰 가위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미가 비명을 지르며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가 가장 아끼던 명품 가방의 손잡이부터 차례대로 잘라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죽이 서걱하고 잘려나가는 소리는 제게는 파괴의 소음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교향곡처럼 들렸습니다. 가방을 모두 못 쓰게 만든 후 저는 냉장고로 가 김치통과 고추장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유미의 하얀색 카펫과 그녀가 아끼는 실크 블라우스 위로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온 집안은 순식간에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부서진 가구와 유리 조각, 술과 음식물 쓰레기가 뒤엉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유미는 그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저는 골프채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마지막으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작은 탁자 위에는 유미가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자동차 키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머니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예비키를 꺼내 보였습니다. 두 개의 키를 손에 쥔 채 저는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유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내 피 같은 돈으로 산 것이었고 저 차 역시 내 것이다.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고 가진 것도 없었다. 이제 너가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으니 원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거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유미의 저주 섞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제 명의로 된 그 번쩍이는 차의 문을 열었습니다. 시동을 걸자 억압되었던 제 분노가 처음으로 눈물이 되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엑셀을 밟아 그 지옥 같은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뺨에 뜨거운 물수건을 올려놓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왼쪽 뺨이 벌겋게 부어오르기 시작해 시퍼런 멍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멍을 보고 있자니 집을 부수던 순간의 광기는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종학이었습니다. 엉망이 된 집을 보고 유미가 남편에게 전화를 건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유미가 전화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집을 다 부쉈다고. 아들의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로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내 마누라가 내 뺨을 쳤다. 제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아마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믿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집을 부쉈고 내 마누라는 내 얼굴을 쳤다. 저는 사실을 나열하듯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가 선택할 차례다. 오늘 밤 안으로 내 물건들을 챙겨서 내 어미한테로 올지 아니면 평생 그 손찌검하는 여자 옆에 붙어서 살지. 내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잘 생각해라. 저는 제안이 아닌 통보를 끝으로 아들이 무어라 대답하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아들의 변명이나 유미의 거짓말을 들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앉아 마음을 가다듬은 뒤 다음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전쟁이어야 했죠.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몇 달 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미리 상담해 두었던 이혼 전문 변호사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변호사님, 저번에 상담드렸던 박순자입니다. 일이 터졌습니다. 오늘 당장 소송 준비에 들어가 주십시오. 저는 변호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 그리고 방금 전 며느리에게 뺨을 맞은 일과 그 격분한 마음에 제가 그 아이의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상황까지 모두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하셨습니다.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법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우선 며느님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함께 그동안 기망행위로 편취당한 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치고 저는 곧바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죠? 제 명의로 된 차량을 제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 절도 혹은 횡령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저는 차량 번호와 함께 그 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이 사돈어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경찰은 제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이제 공은 완벽하게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회적 체면과 위신은 경찰 조사를 받는 순간 산산조각이 날 터였습니다. 모든 조치를 끝내고 나니 몇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꺼두었던 휴대폰 전원을 켜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모두 종아기에게서 온 것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 현관문에서 다급하게 벨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넋이 나간 얼굴에 종아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제 얼굴에 선명하게 피어난 보랏빛 멍을 번갈아 보더니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얼굴이 이게... 아들의 목소리가 처참하게 갈라졌습니다. 아마 집으로 달려가 유미의 이야기만 듣고 제가 일방적인 가해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얼굴에 새겨진 흔적은 그 어떤 변명보다도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감싸고 돌았던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아들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미가 정말 엄마를... 종아기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지나쳐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 차가운 침묵 앞에서
아들은 그동안 자신이 외면해왔던 모든 진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엄마. 그 울음소리는 제게 용서를 구하는 소리이자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뒤늦은 참회의 절규였습니다. 저는 그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강은 이미 건넜고 다리는 불타 없어진 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제가 쏘아 올린 공들은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식이 들려온 곳은 사돈댁이었습니다. 제가 접수한 차량 무단 사용 신고로 인해 아침 일찍 사복 경찰 2명이 그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변호사가 나중에 전해준 바에 따르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고 해요. 고급 빌라가 밀집한 동네에서 아침부터 경찰이 집을 드나드는 모습은 모든 이웃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돈 어른은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 사위차를 장인이 좀 쓴 것 가지고 경찰까지 부르다니 이게 무슨 망신이냐? 라며 길길이 날뛰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제 명의로 된 자동차 등록증과 제 신고 내용을 제시하며 차량 소유주 박순자 씨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운행하신 정황이 있어 조사가 필요합니다. 임의동행을 요구합니다라고 말하자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동네 사람들이 전부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차에 올라타 경찰서로 향해야 했습니다. 평생을 체면과 위신을 먹고 살던 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공개적인 망신이었습니다. 그가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돈의 차를 훔쳐 타고 다니다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자극적인 소문은 그들의 교양 있는 이웃들 사이에서 최고의 안주거리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그동안 제가 아들 내외에게 건넨 모든 돈의 기록이 서류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 당시 건넨 억대의 예단비와 혼수 비용의 계좌, 이체 내역, 유미에게 속아서 보내준 사부인 수술비 1,000만 원의 입금 기록, 그리고 자동차를 사기 위해 지불한 선수금과 매달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할부금 내역까지 모든 것이 날짜와 금액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특히 수술비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어머님, 이것은 완벽한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유미 씨와 그 가족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해 보니 어머님께서 돈을 송금하신 날짜와 그들의 하와이 여행 출국 날짜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기망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됩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 시 유책 배우자는 유미 씨에게 명백하게 있으며 재산 분할은커녕 어머님께 끼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할 겁니다. 아마 빈손으로 쫓겨나는 수준이 아닐 겁니다. 빚을 지고 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동정심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법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치르게 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자 종아기가 있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아들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남김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처절한 고해성사였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정말 사랑해서 그랬어. 유미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 엄마가 사준 혼수를 받고도 고마워하기는커녕 친구들 것과 비교하며 투덜거렸어. 엄마가 해준 음식을 타박하고 엄마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중간에서 막았어야 했는데 나는 유미랑 싸우는 게 무서워서 그냥 엄마를 외면했어. 아들은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와이 여행권도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유미가 엄마한테 수술비라고 거짓말하자고 했을 때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어야 했는데 유미가 어머님은 어차피 종학 씨밖에 없어서 다 해줄 거다. 나중에 잘해드리면 된다고 말하는데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 내가 쓰레기 같은 놈이야, 엄마. 아들은 자신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남김없이 고백했습니다. 유미가 어떻게 자신을 가스라이팅 했는지, 어떻게 자신을 엄마와 이간질했는지, 어떻게 사사건건 돈 문제로 자신을 압박했는지, 그동안 골마 터졌던 모든 상처를 제 앞에 다 쏟아냈습니다. 차 문제도 유미 아버지가 자기 차는 오래돼서 창피하다고 우리 차를 같이 쓰자고 했을 때 내가 안 된다고 잘랐어야 했어. 그런데 유미가 우리 아빠가 사위차 좀 타는 게 뭐 어때서 그러냐. 쪼잔하게 굴지 말라고 화를 내는데 거기서 또 져버렸어.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 차를 자기 출퇴근용으로 쓰는 걸 알면서도 엄마한테는 거짓말을 했어. 엄마, 내가 다 망쳤어. 내가 엄마랑 우리 가정을 다 망친 놈이야. 아들은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의 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라도 괴물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폐허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그리고 너가 저지른 일들을 내 손으로 직접 바로잡아라. 그게 너가 내 어미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아들은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보며 결심이 선 듯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고해성사가 끝난 뒤 우리 집에는 며칠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모든 거짓이 허물어진 자리에서 비로소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얻은 부모와 자식 간의 엄숙한 침묵이었습니다. 아들은 변호사 사무실을 몇 번 더 드나들었고 그때마다 그의 얼굴에서는 나약함이 지워지고 단단한 결의가 새겨졌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난 날 아침, 종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제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얇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낼 천근만근의 무게를 담은 법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상을 차리며 밥 한 술을 뜨는 아들의 등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길은 무거웠지만 흔들림은 없었어요. 저는 밥그릇 위에 김치 한 점을 올려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종아가, 가서 변명도 듣지 말고 동정심도 갖지 마라. 그저 너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내 인생을 되찾아오너라.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몹시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후련해 보였습니다. 그는 식탁에 마주 앉아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제게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종아기는 유미에게 연락해 그녀가 좋아하던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유미는 종아기가 마침내 백기를 들고 자신에게 용서를 빌러 온 것이라 확신했다고 해요. 그녀는 다리를 꼬고 앉아 여전히 자신이 상황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으며 오만한 태도로 종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꼴을 보아하니 이제라도 정신 차린 모양이네. 내가 생각 좀 해봤는데 다시 합쳐줄 수도 있어.
대신 조건이 몇 개 있어. 그녀는 손가락을 꼽아가며 자신의 요구사항을 늘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첫째, 당신 엄마랑 연 끊겠다는 각서부터 써. 다시는 찾아가지도 연락하지도 않겠다고. 둘째, 그 망가진 집, 당신 돈으로 내가 원하는 최고급 자재로 원상복구해놔. 셋째, 내가 그동안 받은 정신적 충격이 어마어마하니까 피해 보상으로 저기 백화점 신상 명품백 하나 사와. 그럼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다시 아내로 살아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종아기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괴물과 함께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똑똑히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뺨을 때리고 온갖 거짓말로 가족을 기만한 여자가 조금의 반성도 없이 오히려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그 모습에 마지막 남은 일말의 미련마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준비해간 이혼 소송장과 증거자료 목록이 담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내밀었습니다. 서류를 본 유미의 얼굴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함으로, 다음에는 경악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시뻘게 변해갔다고 합니다. 뭐야, 이거. 이혼? 너가 지금 감히 나랑 이혼을 하겠다고? 제정신이야, 이종학. 그래, 이혼하자. 그리고 너가 말한 그 조건들, 아주 웃기는 소리라는 것도 알려주지. 종학이는 이전처럼 위축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유미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의 말을 하나하나 되받아쳤다고 합니다. 각서? 내 어머니를 버리라고? 넌 아직도 너가 뭘 잘못한 건지 전혀 모르는구나. 집 복구? 그 집의 가구부터 장식품 하나까지 전부 우리 엄마 피 같은 돈으로 산 거였어. 내 돈은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지. 명품백? 너가 우리 엄마 뺨을 때린 죗값이 고작 그깟 가방 하나면 된다고 생각하니?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상황이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유미는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 종아기의 얼굴에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어 아들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악을 썼다고 해요.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너 같은 놈은 평생 우리 엄마 같은 여자 못 만나. 종아기는 쏟아진 물을 손으로 묵묵히 닦아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박유미 씨. 그는 유미를 더 이상 아내가 아닌 타인으로 부르며 그 관계에 완벽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무기였던 남편 조종하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유미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있었다고 해요. 몇 주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양측의 첫 공식 대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제 옆에는 굳건한 표정의 아들이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유미와 그녀의 부모 그리고 급하게 선임한 듯한 변호사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써 교양 있고 여유로운 척했지만 불안감에 다리를 떨거나 입술을 깨무는 모습까지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상대 측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온갖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제가 아들 부부의 삶을 지배하려 한 괴물 시어머니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파손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이로 인해 유약한 며느리 유미 씨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으며 유미는 재산의 절반과 막대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뻔뻔한 주장에 기가 막혔지만 제 변호사는 조용히 저를 제지하며 나섰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까지 지으며 준비해온 노트북을 열어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님의 소설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소설이 아닌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크린에 뜬 것은 제 뺨이 시퍼렇게 멍들었던 날의 사진과 상해 진단서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가녀리고 유약한 며느리가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 다름없는 시어머니의 얼굴에 손을 댄 흔적입니다. 어른의 얼굴에 손을 댄다는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굳이 법 조항을 들춰보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은 바로 그 용납할 수 없는 손찌검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날카로운 비유에 상대 측 변호사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제가 1,000만 원을 송금한 계좌 이체 내역과 바로 그 다음 날 유미의 SNS에 올라온 하와이 가족 사진이 나란히 띄워졌습니다. 자, 보시죠. 10월 14일 오전 9시 15분 박순자 여사님께서 어머니 수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피고 박유미 씨와 그 가족들이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엄마 케유 기념 가족여행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달려있군요. 아파서 수술대에 올랐다는 분이 하루 만에 태평양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래도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회의실에는 얼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돈어른은 헉하고 숨을 삼켰고 사부인은 손부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경찰서에서 발부받은 사건 접수증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것은 박순자 여사님 명의의 차량을 피고의 아버님께서 무단으로 상습 사용한 것에 대한 횡령 혐의 고소장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모든 증거를 첨부하여 형사소송을 즉시 진행할 것입니다. 상황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뢰인들이 얼마나 엄청난 거짓말을 했는지 그제야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급하게 휴정을 요청했고 그들은 회의실 구석에 모여 한참 동안이나 격렬하게 언쟁을 벌였습니다. 다시 시작된 회의에서 그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오해와 실수였다고 둘러대며 어떻게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고 읍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변호사는 그들의 말을 자르고 저희의 요구 조건을 통보했습니다. 금전적인 기망행위와 인륜을 저버린 행위, 이 두 가지 중대한 사안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더는 묻지 않는 조건으로 편취한 1,0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법정 이자, 그리고 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를 합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미와 그녀의 아버지가 직접 제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라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돈어른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 채 모기만 한 목소리로 죄송하게 됐습니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사과를 받는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내게 한 짓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 당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곱씹으며 사십시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유미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재산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막대한 빚을 지고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강남의 빌라는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금매로 팔렸고 동네에 흉흉한 소문이 퍼지자 야반도주하듯 이사를 갔다고 들었습니다.
무례의 대가는 이토록 참혹하고 비쌌으며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모든 행동의 값을 남김없이 치러야만 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유미와 그 가족의 이름이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먹물로 지워진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안을 미친 듯이 휘감던 폭풍은 잦아들었지만 그 자리에는 깊은 상처의 흔적과 어색한 정막만이 감돌았어요. 종아기는 이전보다 말이 없어졌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들은 매일같이 제게 죄송하다고 자신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지만 저는 껍데기만 남은 듯한 아들의 모습이 더 안쓰럽고 마음 아팠습니다. 이긴 것은 분명한데 우리는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폐허 위에 서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 집을,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공기를 털어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을 깨작거리는 아들에게 제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종아가, 우리 며칠만 어디 좀 다녀올까? 바람이라도 쐬고 오자. 엄마가 그동안 시장 일만 하느라 너랑 단둘이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구나. 아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제 간절한 눈빛을 보았는지 이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마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계획 없이 그저 남쪽을 향해 무작정 차를 몰았습니다. 며칠간 가게 문은 닫기로 했어요. 며칠 장사를 못하는 것보다 아들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제게는 수만 배 더 중요했습니다. 서울의 잿빛 풍경을 벗어나자 차창 밖으로 푸른 논과 밭이 펼쳐졌습니다. 처음 얼마간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차가 남쪽으로 향할수록 아들은 아주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날씨에 대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대해.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저는 그 변화가 눈물겹게 반가웠습니다. 우리가 멈춘 곳은 경남 통영의 어느 조용한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인심 좋아 보이는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고 오랜만에 단둘이 저녁을 먹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바닷가 바로 앞 포장마차와 비슷한 작은 식당에 자리를 잡았어요. 갓 잡은 생선으로 끓인 매콤한 매운탕과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가 너무 큰 고생을 했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죄를 지었어. 아들은 제게 술을 따라주며 또다시 기계처럼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지그시 잡았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 미안해해도 된다. 이 어미는 괜찮다. 아니야, 엄마. 내가 조금만 더 정신을 차렸더라면 엄마 생신날 혼자 식당에 가게 했던 거, 하와이 여행 거짓말에 동조했던 거, 그리고 엄마 뺨에 시퍼런 멍이 들게 한 거, 그건 정말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야. 아들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술잔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아팠다, 아들아. 내 말대로 뺨을 맞은 몸보다 내 아들을 통째로 잃어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 하지만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큰 실수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깨닫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다. 너는 그걸 해냈잖니. 지옥 같은 곳에서 내 발로 걸어 나와 다시 내 어미 곁으로 돌아왔잖니.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 나는 그걸로 됐다. 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도 없는 밤바닷가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우리는 그동안 차마 서로에게 꺼내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아들은 유미를 만나고 결혼하며 자신이 어떻게 서서히 자아를 잃어갔는지, 그녀의 가스라이팅과 경제적 압박에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 역시 아들에게 서운했던 마음, 아들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긴 것 같았던 지독한 외로움을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파도는 우리의 아픈 기억들을 하얀 포말 속으로 끌어안아 주었고, 밤바람은 우리의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한참을 걷던 아들이 멈춰서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니었죠. 이제는 알아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가족과 제 자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거요. 다시는 제 자신을, 그리고 엄마를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아들의 진심 어린 다짐에 저는 그저 말없이 웃으며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우리의 길고 길었던 상처는 그렇게 통영의 밤바다에서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 제 삶에도, 그리고 아들의 삶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문제의 독일제 자동차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는 제게는 탐욕과 불행, 모욕의 상징이었고, 보기만 해도 지난날의 끔찍했던 기억이 되살아나 숨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매매상에게 차를 넘기고 그 차가 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던 날, 저는 마치 제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차를 처분하고 유민혜에게서 돌려받은 돈까지 합쳐지니 제 통장에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본 거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그 통장을 들여다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돈은 누군가의 눈물과 고통, 그리고 탐욕이 뒤엉킨 돈이었습니다. 이 돈 때문에 제 아들은 영혼을 잃었고 저는 뺨을 맞았습니다. 이 더러운 과거를 가진 돈을 어떻게 써야 그 과거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진정으로 값지게 만들 수 있을까? 답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좌판을 정리하는데 맞은편 채소가게 딸인 민서가 가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숙제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는 손님을 받느라 바쁘고 어린아이는 시끄럽고 어수선한 시장통에서 뒤집어 놓은 배추 상자를 책상 삼아 작은 등을 구부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남일 같지 않았어요. 문득 그 아이의 모습 위로 온갖 거짓말과 탐욕으로 자신을 포장했던 유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한 아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려 애쓰고, 다른 한 아이는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남의 것을 탐하며 스스로를 파멸시켰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민서에게 다가가 제가 팔던 과일 중 가장 크고 좋은 사과 하나를 건넸습니다. 민서야, 공부 열심히 하네. 이거 먹고 하렴. 제 말에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사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수한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돈의 쓰임새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곧장 시장 상인회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시장 근처에 월세가 싼 작은 상가 하나를 얻어 우리 시장 상인들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공부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쉼터 겸 공부방을 만들고 싶다고요. 자동차를 판 돈과 위자료로 받은 돈을 그 보증금과 운영비에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회장님은 처음에는 놀라시더니 이내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문은 순식간에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시작한 일이었지만 곧 많은 상인들이 십시일반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안 쓰는 책상을 기부했고 어떤 분은 아이들이 볼만한 책들을 한 알음 안고 왔습니다. 종아기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낡은 벽에 페인트 칠을 하고 무거운 책상을 나르고 전등을 가는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아들의 얼굴에는 아주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파괴가 아닌 무언가를 창조하는 기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몇 달 뒤 마침내 시장 희망 공부방이라는 작은 간판이 내걸렸습니다. 개소식 날 공부방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상인들의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서는 이제 배추 상자가 아닌 번듯한 책상에 앉아 동화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돈은 이렇게 써야 비로소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삶은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시장으로 나가 좌판을 펴고 종아기는 이전보다 더욱 듬직하고 성실한 아들로 제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뺨을 맞았던 순간의 아픔과 모욕감이 어렴풋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뺨에 남았던 시퍼런 멍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날의 시련을 통해 제 마음에 단단히 새겨진 자존감은 이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망가뜨릴 수 없을 겁니다.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은 화려한 자동차나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 시장 좌판에서 정직하게 땀 흘리는 바로 나 자신이었으니까요. 오늘 저녁에는 아들과 함께 뜨끈한 된장찌개를 끓여 먹어야겠습니다. 소박하지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벽한 행복입니다.